지금부터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컨퍼런스의 사회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연구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원 28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AI와 금융투자업의 혁신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연구원 김세환 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김세환입니다. 오늘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원 28주년을 맞아 마련한 AI와 금융투자업의 혁신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자본시장의 의사결정 체계와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산업성장 전략과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축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이은수 상임위원님, 영상으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실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자본시장연구원 김진영 연구위원, 노성호 연구위원님, 권민경 연구위원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UBS 에이전트 AI 실무 적용 경험을 공유해 주실 락샥 아그라왈 이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패널 토론을 진행해 주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안동현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KB자산운용 김홍곤 본부장님, 유니스트 이용재 교수님, 태재대학교 정삼영 교수님, 미래셋증권 진정혁 AI 사이언스 팀장님, 아시프마 라시 카풀 이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할 AI가 주도하는 금융투자의 혁신은 더 이상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AI는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핵심 기술로 부상했고, 특히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에이전틱 AI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의 획기적인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와 함께 기대와 더불어 데이터 접근성 확대, 고성능 컴퓨터 지원 확보, AI 거버넌스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저희 자본시장연구원은 수월성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AI가 이끄는 금융투자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연구를 토대로 금융투자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저희 연구원은 방대한 증권시장 뉴스를 AI로 분석하여 투자 심리 동향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자본시장 심리 지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정형 데이터에서 투자 신호를 추출하는 AI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금융 의사결정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구체적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논의와 제안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금융 AI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윤수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김세환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교수님들과 연구위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8년 동안 자본시장연구원은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적 제언을 통해 한국 자본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AI와 금융투자업의 혁신입니다. 이제 자본시장, 더 나아가 금융권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의사결정도 가능한 에이전틱 AI가 도입된다면 금융투자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AI의 진화, 관련 산업의 접목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투자업에도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수준이었다면 향후에는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나아가 능동적으로 결정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를 금융투자업에 적용하면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한 투자 전력 수립, 리스크 관리 고도화,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 확산 등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시시각각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도 금융 분야의 AI를 접목하기 위해 금융권 AI 플랫폼 구축, 금융 분야 특화 데이터 지원,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주가 조작을 근절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시스템에도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활용들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더 큰 변익을 가져다 주려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AI 기술의 단순한 활용자가 아니라 혁신과 책임을 동시에 주도하는 주체로서 금융투자 업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각 회사의 성패 또는 업권 간 세력 지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AI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고도화해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투자자에게 보다 정교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AI 챗봇, 로보 어드바이즈 서비스로 고객 맞춤형 자산 관리와 실시간 금융 상담이 가능한데 이를 더 발전 고도화시킨다면 초개인화된 투자 솔루션도 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금융규제 샌드박스 몇 달 심사를 하면서요 다수의 금융회사에서 사스 사용을 망분리 규제 여외로 신청을 했고 허용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AI 활용 시 데이터 윤리, 알고리즘 투명성,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신뢰받는 금융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도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즉, 혁신과 신뢰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오늘 발표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금융은 신뢰성과 정확성이 요구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업무가 많아 AI 활용에 태생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AI가 투자 전력을 상당 부분 설계하고 매매를 실행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 즉 사람이 지게 될 것입니다. 고객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른바 설명 가능한 AI가 금융에서 보다 중요해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업에서의 AI 혁신이 금융 포용성을 더 확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투자 상품에 쉽게 접근하고 기회의 문이 되는 사회적 기능도 기대해 봅니다. 과거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투자자문 서비스 등이 AI를 통해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에게도 적극 활용되면 전 국민의 금융 접근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AI를 통한 금융투자 혁신 노력이 국민 전체의 금융생활 질 향상과 금융산업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와 규율 체계를 늦지 않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범정부적으로도 AI 관련 산업의 밸류체인을 고도화하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AI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눈앞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AI 혁신의 흐름에 잘 올라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지키면서도 혁신을 뒤로하지 않는 금융투자업, 고객에게 항상 새로운 가치를 주는 금융투자업,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의 지혜와 통찰을 함께 모으는 논의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시장연구원 28주년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장 서유석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투자협회의 전신인 증권업협회 내 증권경제연구원으로 출발하여 본회와 자본시장의 발전사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간 한국 자본시장의 독보적 싱크탱크로 자리잡은 자본시장연구원은 업계 현장에 맞닿은 연구와 실질적인 정책 재원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김세환 원장님과 연구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님과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증시는 역동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약 5조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였고 국내 증시는 7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천조 원을 돌파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자금과 연계한 100조 원 이상의 국민 성장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는 금융투자업계에도 새로운 기회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기술은 데이터 활용과 미래 예측 방식의 혁신을 통해 금융상품 개발, 운용부터 위험관리, 고객 서비스까지 금융투자업 전 영역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딥러닝 기술은 금융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있으며 에이전틱 AI의 도입은 금융투자 회사의 운용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석자 여러분, 팔란티어의 창업자이자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벤처 투자자인 피터 틸은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AI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기술적 혁신과 인간의 지혜가 결합될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금융투자업계 AI 활용의 현주소와 앞으로 변화할 투자의 미래상을 고루 조망하고 AI가 불러올 변화의 기회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업계도 민간 차원에서 AI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해 AI 대전환의 시대의 도전을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본시장연구원의 개원 2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영상을 보내주신 서유석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컨퍼런스의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연구원 김진영 연구위원님께서 특허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금융투자 분야의 AI 활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김진영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자본시장연구원 개원기념 컨퍼런스에서 특허 분석을 통해 살펴본 금융투자 분야의 AI 활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 발표는 노성호 연구위원과 함께 준비한 내용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AI가 금융투자 서비스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설명드리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금융의 미래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전반에 AI가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금융기관이 고객 응대나 신용평가 분야에 AI를 도입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는 보도도
빈번히 등장합니다. 그러나 AI가 금융산업 내 어디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금융산업 내에서 AI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영역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일종의 AI 금융 지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 연구는 특허 데이터에 주목했습니다. AI 활용 시도를 집계하기 위해 출원 기준으로 특허 자료를 수집하고 금융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AI 특허를 금융 AI 특허로 정의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 국내 AI 특허는 전 분야에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AI 서비스 관련 특허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좌측 그래프에서 보이듯 금융 분야 AI 특허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두 자릿수에 불과했던 특허 건수는 2023년에 연간 400건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금융 서비스 제공과 관련 있는 AI 활용에 대한 수요와 시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허 분석을 통해 금융산업 내 AI 활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특허 데이터는 AI가 금융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보여줍니다. 특허는 본질적으로 상업적 목적과 수익 창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특허 문서에는 구체적인 기술 정보가 담겨 있어 금융산업에서 활용되는 AI 기술의 종류와 발전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진보가 금융산업 생산성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셋째, 특허는 산업 전반을 포괄하기 때문에 AI 활용이 금융산업 내 어떤 분야에 집중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분야별 차이가 크다면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할 기초 틀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현황을 특허 데이터로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여러 금융업권 중에서도 금융 투자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먼저 AI 기술의 발전 흐름과 금융 분야 AI 특허의 전반적 동향을 살펴보고 이어서 금융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AI 활용 사례를 심층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AI 활용을 비교한 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정리하겠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금융 AI 특허 동향입니다. AI 기술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 혁신을 거쳐왔습니다. 2000년 이전은 이른바 통계적 머신러닝 시대로 확률 기반 통계 모델이나 사람이 정의한 규칙을 활용해 비교적 단순한 알고리즘을 학습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후 1999년 엔비디아의 GPU 출시와 인터넷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데이터 급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대 전후반부터 규칙 기반 학습을 넘어서는 딥러닝 기법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딥러닝은 다층 신경망을 활용해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며 이미지, 음성 인식 등에서 높은 성과를 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2017년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는 또 한 번의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거대 언어 모델은 방대한 매개 변수와 데이터를 활용해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포착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어 이해 능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최근에는 대형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가 등장하면서 AI 활용의 범위와 역할이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금융에서 AI가 적용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먼저 통계적 머신러닝 시대에는 규칙적이고 수치 기반 업무에만 AI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거래 탐지, 시장 리스크 모델링 같은 분야입니다. 이 시기의 AI의 주요 성과는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프로세스 자동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딥러닝의 도입으로 인해 AI는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속 문서를 추출하거나 신분증과 서명을 인식하고 또 대규모 거래 패턴을 분석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AI의 정보 인식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점과 함께 비정형 데이터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은 대형 언어 모델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문서 처리 역량이 크게 발전했는데요. 금융 보고서를 요약하거나 고객 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경제 뉴스를 분류하는 등의 작업에서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한 특허가 발견됩니다. 결과적으로 대형 언어 모델로 인해서 문서 처리의 정확도와 해석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가 금융 컨텐츠 생성이나 리서치 보고서 작성, 그리고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이전틱 AI는 투자 리서치를 자동으로 작성하거나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금융산업에서의 고객 응대와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 AI 특허 문서에 나타난 AI 모델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문서에 등장하는 AI 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 왔고, 특히 2018년 트랜스포머의 등장과 2022년 챗GPT의 출시는 AI 모델의 선택의 전환점을 형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통계적 머신러닝 모델들을 활용한 특허가 대다수였고, 나머지는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특허들이었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딥러닝을 활용한 특허 비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 시기부터는 트랜스포머 기반 대형 모델 관련 특허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통계적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특허가 여전히 큰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형 언어 모델 관련 특허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챗GPT와 같은 생성형 모델을 금융 서비스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특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금융 AI 특허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기술 발전과 함께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가치 평가 관련 특허를 보면 과거에는 벡터나 임베딩 같은 AI 모델의 1차 출력값을 주로 활용했지만 최근 특허에서는 트렌드나 센티먼트처럼 AI가 생성한 합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챗봇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정해진 Q&A의 고객 입력물을 주로 활용했다면 이제는 고객의 전체 대화 이력을 모델이 학습해 맥락에 맞는 응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금융산업에서의 AI 데이터 활용은 이제 AI가 새로 생성한 데이터와 전체 맥락을 포함한 데이터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금융 AI 특허를 기능별로 분류한 뒤 이를 금융투자사업과 연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업의 위탁매매와 관련된 기능으로는 인증, 주문집행, 이상거래 탐지, 그리고 챗봇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영역별로 관련 AI 특허를 대응시켜 보면 AI 기술이 금융투자업 전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업종별 AI 특허 분포를 살펴보면 증권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약 900건에 달하는 관련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단위로 나누어 보면 자문업의 자문, 증권업의 자산관리, 자산운용의 증권형 공모펀드 부문에서 가장 많은 특허가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PEF나 부동산 인프라 펀드에서는 관련 특허 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또한 AI 특허는 초기부터 활용이 높았던 사업 영역에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문과 자산관리 분야는 201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해 왔습니다.
반면 PEF나 부동산, 인프라 펀드 분야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계속해서 낮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AI 도입이 용이한 분야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AI 활용 시도가 있었고, 반대로 도입이 어려운 분야는 계속해서 활용 시도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왜 그런지 그 원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 서비스 관련 AI 특허의 출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왼쪽 파이 차트를 보시면 금융 분야 AI 특허는 비상장 기업이 가장 많이 출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을 제외하면 상장 기업과 학계에서도 일부 특허가 나오고 있지만 비중으로만 보면 비상장 기업이 압도적입니다. 오른쪽 파이 차트는 비상장 기업과 상장 기업 출원인만을 다시 유형별로 나누어 본 결과입니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 대부분 IT 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스, 플랫폼, IT 컨설팅 기업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사스 스타트업이 67%를 차지하며 금융 서비스에 AI를 접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도 비중은 적지만 영향력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통금융회사의 경우 전체 출원인 중 4%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금융권 IT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당시 응답자의 88.8%가 자사 업무에 AI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지만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1%에 그쳤습니다. 즉 기존 금융회사들은 AI 도입에 다소 보수적이며 아직 관망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특허를 낸 비상장 기업들을 B2B와 B2C로 구분하여 분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B2B 스타트업들이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B2B와 B2C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86%에 달했습니다. 이는 비상장 기업들의 주요 고객이 기업과 기관이란 점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특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2B 기업들은 주로 기업 내부 프로세스 최적화, 고객 지원 자동화, 보안, 인증 등과 같은 기능에 AI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B2C 기업들은 개인 고객에게 직접 가치를 제공하는 기능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천 시스템, 개인 재무관리, 포트폴리오 추천, 정보 전달 및 리포팅, 주가 분석 등이 상위 특허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투자 분야의 AI 활용 심층 분석입니다. 금융투자업의 각 사업 부문별로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단계에 활용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밸류체인 분석이라는 접근을 활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사업 내 주요 활동과 연결된 구체적인 AI 적용 수준을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저희는 금융투자업의 각 사업마다 4개의 주요 단계로 밸류체인을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사의 경우 투자은행 사업은 딜 소싱, 기업 분석 및 가치평가, 딜 구조화, 인수 주선 및 증권화로 단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각 사업의 밸류체인 단계마다 AI 관련 특허가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즉, 금융투자업 관련 AI 특허 각각이 어느 밸류체인 단계와 연관되는지 분류하고 그 비중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별로 AI 활용도가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가 확연히 구분되었습니다. 먼저 앞서 보신 사업별 특허 건수 분포와 일관되게 자문, 자산관리, 증권형 공모펀드, 위탁 매매에서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특허가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투자은행, PEF, 부동산 인프라 펀드의 경우에는 관련 특허를 찾을 수 없는 단계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 내에서도 AI 적용 가능성은 단계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특히 고객관리, 고객 커뮤니케이션, 공시, 보고와 같은 업무에 특허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AI가 주로 고객 응대와 대외 보고 업무에서 활발히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부적으로 AI 특허 비중이 높은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매매 분야에서는 운용 성과 평가 단계에서 AI 활용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백테스팅을 자동화하거나 리스크를 조정한 수익률을 측정하는 특허들이 확인됩니다. 위탁 매매의 경우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포함한 고객관리 모니터링 단계의 AI 특허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주문 처리 집행이 뒤를 이었으며 이 단계에서는 스마트 오더 라우팅이나 최적 체결과 같은 특허가 확인되었습니다. 자산관리 분야는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가 발견되었고 투자 상품 추천, 운용 단계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단계들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통한 상품 추천이나 챗봇을 통한 고객 응대 및 보고에 AI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모펀드 운용에서는 펀드 성과 평가, 펀드 운용 보고서와 같이 공시, 사후관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가 가장 많았습니다. 펀드 운용 단계에서도 많은 관련 특허가 발견되는데 이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자동화와 같은 특허가 포함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자문 분야의 자문 분야는 커뮤니케이션 단계와 자문 제공 단계가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고객에게 리포트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데 AI가 활용되고 자동 포트폴리오 추천과 같은 특허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AI 기술 유형별로 금융투자 사업 내 특허가 집중되는 영역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머신러닝은 주문 집행, 리스크 분석처럼 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과 평가 업무에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딥러닝은 인증, 주가 분석, 계약서 인식 등 이미지나 대규모 거래 패턴과 같은 비정형, 빅데이터 영역에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LLM과 생성형 AI는 고객 접점에 강점을 보이며 커뮤니케이션, 공시와 같은 단계에서 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AI 적용 수준은 사업별로 차이가 크고 동일한 사업 내에서도 적용 가능한 업무 영역이 매우 다양합니다. 저희는 특히 이러한 활용 편차가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업무가 얼마나 정형화되어 있는지가 AI 도입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형화된 업무란 절차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일수록 AI가 학습하기 용이하며 자동화를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정형적 업무는 상황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고 일률적인 규칙을 정의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따라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축적하거나 AI의 성과를 평가하여 효과를 측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PF의 투자 검토 및 실사 과정에서는 기업마다 재무 구조와 리스크 요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통일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 유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투자자마다 요구 조건과 소통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일률화된 접근이 어려워 AI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분야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데이터의 양과 접근 용이성입니다. AI 성능 향상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금융 업권별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얼마나 풍부한지에 따라 AI 도입 속도에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공시 자료나 시세 데이터처럼 공개되고 구조화된 데이터가 많은 영역은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반면 사모펀드나 부동산 인프라펀드처럼 비공개 정보가 많고 데이터 접근성이 낮은 분야는 상황이 다릅니다. PF의 경우 대상 기업의 상세 재무 정보나 실사 자료가 외부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된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AI 도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의 정형화 정도와 데이터 접근성에 따라 AI 도입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특허 분포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가로축은 업무의 정형화 정도, 세로축은 데이터 접근성을 의미하며 원의 크기는 해당 구간에서 발견된 AI 특허의 비중을 나타냅니다. 결과를 보시면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고 데이터 접근성이 높은 영역에서
AI 특허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에서 AI 활용 가능성을 결정짓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업무의 위험도입니다. 금융 업무에는 높은 정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현재의 AI는 아직 이러한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될 만큼 충분히 고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AI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Truthful QA 벤치마크입니다. 이 테스트는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믿음이나 편견에 기반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자주 꺾으면 관절염이 생긴다는 속설 같은 경우입니다. GPT-4와 같은 최신 모델조차도 이러한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답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AI는 겉보기에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틀린 답을 내놓는 이른바 환각 문제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 업무 중에는 한 번의 판단 실수만으로 막대한 손실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인수금융이나 M&A 계약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대규모 금액이 수반되어 한 번의 계약 오류가 곧바로 큰 손실로 이어지거나 법적, 계약적 리스크가 큰 영역에서는 관련 특허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금융투자업의 실제 AI 활용 사례 분석입니다. 특허가 미래지향적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실제 사례 분석은 현재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금융투자업에서 AI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성숙도 관점에서 세 단계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부 문서 처리와 코드 작성 자동화, 시장 감시, 투자 리서치와 같은 분야는 이미 안정적으로 도입되어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고리즘 거래 및 초단타 매매 효율 제고, 챗봇을 활용한 투자자 소통 등은 도입 초기 단계로 본격적인 확산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자유형 거래나 신용 위험 및 거래 상대방 리스크 측정 모델과 같은 영역은 아직 활용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서와 같이 밸류체인 틀을 활용하여 해외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증권업을 살펴보면 국내 특허 분석 결과와 일관된 양상이 나타납니다. 투자은행의 경우 기업 분석과 가치평가 단계에서 가장 많은 활용 사례가 확인되었고 자기 매매 역시 리스크 분석과 같은 단계에서 AI의 안정적 적용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위탁 매매는 고객 응대와 시장 감시와 관련된 단계에서 AI 활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산운용과 자무업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증권형 공모펀드의 경우 공시 업무에서 AI가 안정적으로 적용된 사례들이 있었으며 투자자문 분야에서도 리포팅 업무에 AI가 안정적으로 도입된 사례들이 비슷하게 발견되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는 AI 활용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숙도의 문제입니다.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AI 기술이 금융 서비스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ROI, 즉 투자 대비 효과입니다.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도입 후 기대되는 비용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효과 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한계입니다. 특히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경우 가용 자원의 한계가 있어 AI의 업무 전반을 전적으로 의존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금융투자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한 AI 기능은 점점 더 확대되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B2B IT 스타트업들이 금융권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사가 앞으로 외부 기술 의존도를 높여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서드 파티와의 협업과
그에 따른 위험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활용은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AI 도입 여부는 업무의 정형화 정도, 데이터 환경, 그리고 업무의 위험도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 실제 활용 사례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특허 분석을 통해 확인한 국내 금융투자업 내 AI 활용 전망이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상을 토대로 금융투자업에서 AI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 가지 시사점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AI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파일럿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용 절감 효과가 명확한 영역부터 시범 도입하는 것은 투자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파일럿 성공 사례는 정부 주도의 혁신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AI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인 만큼 금융권 전반의 데이터 인프라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수집, 정제, 저장, 공유, 거버넌스 보안 등 모든 측면에서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의사결정이 민감한 고위험 업무에 AI를 도입할 때는 특별한 고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AI 개발, 활용 원칙을 정립해 책임 소재와 오작동 시 대응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세 가지 방안을 통해 금융 투자 업계의 AI 활용이 더욱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김진영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본시장연구원 권민경 연구위원님께서 투자의 미래, 트랜스포머를 중심으로 그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 권민경입니다. 오늘 발표의 제목은 투자의 미래, 트랜스포머를 중심으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 질문은 미래의 투자 방식이 과연 현재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인가입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주제는 AI, 이번엔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2016년 알파고가 세상을 놀라게 했고 이를 전후로 하여 머신러닝 기술은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현재 AI 기술이 지난 10여 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방위적인 파급력을 갖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변화의 동인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AI 기술의 흐름을 바꾼 세 가지 주요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2년 등장한 알렉스넷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끄는 팀이 이미지넷이라는 컴퓨터 비전 경진 대회에서 딥러닝, 즉 심층 신경망 모델과 GPU를 활용하여 기존 모델들을 압도적인 성능으로 제쳤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주류로 떠올랐고 제프리 힌튼 교수는 그 공로로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입니다. 알파고 쇼크는 바둑이라는, 그러니까 인간의 직관과 통찰력이 절대적으로 여겨지던 영역에서 AI가 인간 챔피언에게 승리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알파고는 프로 기사들의 수많은 기보를 학습하여 인간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후 수백만 번의 자가 대국을 통해 기력을 더욱 향상함으로써 인간 챔피언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심층 신경망의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정교하게 결합한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바로 챗 GPT입니다.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가 다소 주춤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인공지능은 바둑이면 바둑, 이미지 인식이면 이미지 인식처럼 특정 과제만 수행하는 특화된 기계였고 따라서 일반인들이 그 효용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챗 GPT가 등장하면서 판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범용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LLM에
문서 번역이나 특정 주제 조사 등 다양한 과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범용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AI는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일반인의 삶과 업무에 깊숙이 파고들게 되었고 마침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기술은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성능 면에서 기존과 차원을 달리하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였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최대한 기술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추상적 레벨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2017년 구글 소속 연구원들이 개발한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혁신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뛰어난 문맥 파악 능력과 모델 규모 확장의 용이성입니다. 우선 이 모델은 애초에 문서 번역, 즉 자연어 처리 영역에서 단어 간의 문맥을 파악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단어, 정확하게는 토큰이라 불리는 언어 단위들 간의 관계를 수치화하여 문장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나는 빨간 사과를 먹었다 라는 문장을 입력했을 때 나는 먹었다, 빨간 사과, 사과를 먹었다 와 같이 문장 내에서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문맥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 그림처럼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 라는 문장에서 대명사 it이 이제 애니멀을 가리키는지 street을 가리키는지 애매할 수 있는데 트랜스포머는 어떤 가중치 부여를 통해서 이 애니멀을 지칭한다는 것을 정확히 식별합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포머의 핵심 기능인 문맥 파악 능력입니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데이터의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자연어 처리 모델은 단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했습니다. 나는 이라는 단어를 처리하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사과를 이라는 다음 단어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하단 그림의 트랜스포머는 문장의 모든 단어를 한 번에 행렬 연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가능하고 이는 학습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은 모델의 규모를 쉽고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델 규모란 학습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모델을 구성하는 파라미터의 개수와 연산의 복잡성까지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문맥을 파악하는 알고리즘을 여러 개 동시에 수행하거나 한 번 처리한 결과물을 다시 입력값으로 사용하여 여러 층을 깊게 쌓는 방식을 통해 모델의 크기를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그 예시를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결과물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가중치를 조정하고 또 한 번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모델을 더욱 깊게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확장이 용이한 트랜스포머는 성능 면에서 기존 모델 대비 획기적인 장점을 가집니다. 머신러닝의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파라미터가 많아질수록, 즉 모델이 커질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모델들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7년 최초의 트랜스포머 논문은 기본 모델이 6,500만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했지만 트랜스포머 모델을 빠르게 채택해서 발전시킨 오픈 AI사의 GPT-1은 파라미터 수가 1억 개를 넘었고 GPT-2는 15억 개, GPT-3는 1,750억 개, GPT-4는 2023년에 발표되었는데 무려 1조 7천억 개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불과 6년 만에 파라미터 수가 26,00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델의 규모를 키운 것이 실제로 성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사실 그 효과는 연구자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2022년 구글과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LLM의 모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성능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보고하고 이를 창발성, 이머전스라고 불렀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필립 앤더슨이 양적인 변화가 축적되다가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정의한 바로 그 창발성이 LLM에서 관찰된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모델의 크기가 특정 임계값을 넘어서는 순간 성과지표가 급격하게 치솟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창발성입니다. LLM에서 나타난 창발성의 대표적 사례 예시가 바로 우리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범용 과제 수행 능력입니다.
모델에게 명시적으로 따로 가르치지 않은 과제를 설명이나 예시를 통해 알려주면 그대로 수행하는 이 능력은 GPT-1이나 2에서는 나타나지 않다가 GPT-3에서 갑자기 발현된 능력입니다. 바로 이 능력을 보고 오픈AI에서 GPT-3를 기반으로 챗GPT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죠. 흥미롭게도 GPT-3 논문을 보면 이러한 능력이 모델을 개발한 연구진조차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타났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발성의 또 다른 예로는 추론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복잡한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중간 추론 과정을 생성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능력인데 이건 역시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이어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러한 최신 AI 기술을 투자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LLM의 놀라운 문맥 이해 능력과 창발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자연어로 된 방대한 문서, 인간의 지식을 트랜스포머로 학습한 LLM을 활용하여 인간 워크플로우를 모방하고 자동화하는 방식입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금융 뉴스나 기업 공시, 실적 발표,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식을 쌓고 직관을 갈고 닦아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인간 대신 LLM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다양한 정보를 LLM이라는 거대한 두뇌에 입력하여 투자 시그널이나 인사이트를 얻는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LLM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이렇게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단일 LLM으로 처리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LLM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각각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분석을 하나의 LLM에게 전부 지시하는 것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 바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이는 각자 다른 전문 분야를 가진 여러 명의 전문가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잠재력을 보여준 초창기 연구로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주도한 2023년 논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가상의 마을을 만들고 그 안에 학교 선생님이나 카페 주인 등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LLM 에이전트들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는데 한 에이전트가 발렌타인데이 파티를 계획하고 주변에 알리니까 소문을 들은 다른 에이전트들이 파티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고 서로 약속을 잡는 등 마치 살아있는 사회처럼 자율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LLM 에이전트 간의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투자 영역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최근 학계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이 개발한 플루토스라는 모델은 뉴스 센티먼트 분석 에이전트, 그리고 기술적 분석 에이전트, 펀더멘털 분석 에이전트를 각각 설정하여 각자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게 한 뒤 이를 종합하는 리드 에이전트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켓센스 AI라는 다른 모델에서는 역할을 더욱 세분화했습니다. 주식 뉴스 분석 에이전트, 기업 공시 분석 에이전트, 주가 시계열 분석 에이전트, 그리고 거시경제 보고서를 분석하는 에이전트를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 다음 이를 종합하는 리드 에이전트가 최종 투자 시그널을 생성합니다. 이와 같이 LLM을 활용한 투자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인간의 지식과 직관을 학습한 LLM을 활용하여 인간 전문가 팀의 의사결정 과정을 모방하고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여러 LLM 에이전트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하여 마치 자산운용사의 투자 전문가 팀처럼 분업과 협업을 통해 복잡한 금융 문제를 해결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가진 인간과 달리 실시간 정보를 24시간 내내 지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금융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발표 주기가 제각각인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통합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며 자연어 기반으로 투자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금융회사에서 활용하기에 매우 큰 강점입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아직 LLM의 역사가 길지 않아서 장기 성과 검증이 어렵고 LLM이 본질적으로 언어 모델이라 숫자 분석의 약점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리드 에이전트의 판단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도 거기에 대한 검증도 부족합니다. LLM의 고유의 문제인 환각이라던가 편향,
보안 위험 등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금융과 같이 경우의 수가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문서를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경우의 수를 충분히 줄일 수가 없어서 LLM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즉 LLM이 도출한 시그널이 정말 고도의 투자 판단 결과가 아니라 단순히 무수히 많은 옵션 중에 하나를 그럴듯하게 제안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LM의 발전 속도가 워낙 눈부시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들은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지식을 모방하는 첫 번째 접근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AI를 투자에 활용하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인간의 지식을 주입하지 않고 금융 데이터 자체의 패턴을 직접 학습하는 금융특화 트랜스포머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트랜스포머 모델이 LLM은 수많은 자연어 문서를 학습하여 이제 LLM으로 진화하였는데 만약 금융 데이터를 트랜스포머로 직접 학습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트랜스포머가 자연어가 아닌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찾아낸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트랜스포머는 기존의 CNN 모델을 상당 부분 대체하며 널리 쓰이고 있고 오디오 분야에서도 오디오 스펙트로그램을 직접 학습하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구조 데이터를 직접 학습하여 소셜 네트워크나 분자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도 응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50년 이상 과학계 난제였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도 트랜스포머 기반의 알파폴드가 해결의 실마리를 상당 부분 찾았습니다. 알파고의 주역이었던 구글 딥마인드 팀이 이 성과로 2024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직접 트랜스포머에 학습하게 되면 자연어 처리에서 어떤 단어 간 가중치를 두어서 문맥을 파악하는 그 뛰어난 능력을 여기에 응용해서 트랜스포머가 그 학습한 데이터 간 유의미한 관계나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LLM은 자연어로 된 문서를 학습하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인간이 축적한 지식을 토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인간 지식 자체에 편향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완전히 엉뚱한 곳에서 정답을 찾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통찰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알파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알파고는 프로 기사들의 약 16만 개 기보를 통해서 초기 학습을 하고 이후 자가 대국을 통해서 기력을 향상시킵니다. 알파고의 여러 버전 중에는 이세돌 9단과 대결하여 그의 이름을 딴 알파고 리 버전이 있고요. 이세돌 9단에게 1패를 기록할 당시 발생한 버그를 이제 추후에 수정한 알파고 마스터 버전도 있는데요. 인간의 기보를 모두 마스터했다고 해서 이제 알파고 마스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제 알파고 마스터는 중국의 커제를 비롯한 인간 최강자들에게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이세돌 9단의 인터뷰를 보니 그렇게 완벽한 알파고 마스터는 바둑 극초반에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수 사이에 인간 프로 기사들이 전혀 두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이는 수를 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최강자들을 모두 이기는 것을 보면 그게 사실은 이제 프로 기사들이 두는 수보다 오히려 이제 뛰어난 수인 거죠. 극초반의 수는 이제 사실 상대방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루틴에 가까울 텐데 만약 그토록 뛰어난 수가 있었다면 인간은 왜 그동안 그런 수를 두지 않았을까요? 이세돌 9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이제 좁고 단단한 틀 또는 선입견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갇혀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인간이 쌓아올린 지식이라는 것이 때로는 이제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막는 좁고 단단한 틀이 될 수도 있구나. 이 부분이 이제 몹시 인상 깊었는데요. 알파고 마스터 이후 알파고 제로 버전이 등장합니다. 이는 인간 기보를 전혀 학습하지 않고 오직 바둑의 규칙만 알려준 상태에서 처음부터 스스로 대국하며 학습하는 버전입니다. 이제 알파고 제로는 불과 3일의 학습을 통해서 알파고 리를 꺾고요. 40일 만에 알파고 마스터마저 압도합니다. 이세돌 9단의 말씀에 따르면 알파고 마스터의 수는 그러니까 인간의 기보를 마스터한 알파고 마스터의 수는 매우 창의적이지만 보면서 이해하고 감탄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파고 제로의 수는 왜 그렇게 두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합니다. 인간의 기보를
파지 않은 제로 버전이 인간의 지식을 마스터한 버전보다 더 바둑을 잘 둔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최적의 수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론 인간이 무한한 경우의 수를 모두 다룰 수는 없기에 지식과 직관이라는 틀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찾아낸 해답이 과연 최적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직관이라는 것은 결국 경로 의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고 우리의 사고는 어쩔 수 없이 그 좁고 단단한 틀 또는 선입견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알파고 제로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어로 된 문서,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을 따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데이터를 직접 트랜스포머로 학습시킨다면 금융 분야에서도 AI가 우리 인간이 여태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묘수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경제학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의 글을 보시면 위대한 과학자는 단순하지만 핵심을 꿰뚫는 모델을 만듦으로써 그 진가를 발휘하는 반면 평범한 사람은 무엇이든 과하게 복잡하고 장황하게 만들어낸다. 이게 1976년에 조지 박스라는 통계학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복잡한 현상일수록 단순한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의 점들과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는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서 두 번째나 세 번째처럼 단순한 선으로 현상을 이해하길 선호합니다. 이렇게 해야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네 번째 그래프처럼 모든 점을 완벽하게 통과하는 복잡한 모델은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바로 과적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오른쪽 그림처럼 모델의 복잡도, 가로축, 모델의 복잡도 또는 파라미터 수를 늘리면 처음에는 예측 오차가 줄어들지만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오차가 다시 증가하여 성능이 나빠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파라미터 수를 그 지점을 넘어서 훨씬 더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즉 데이터 수보다 훨씬 많은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파라미터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해의 조합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그 중에서 변동성이 낮은 해를 찾아낼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모델은 모든 관측치를 통과하면서도 그 사이에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는 오히려 더 유연하고 정교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왼쪽 그림에서 파란색 점선보다 파라미터 수가 훨씬 많은 검정색 실선을 보시면 예측 오차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머신러닝 세계에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2019년 오하이오와 콜롬비아 대학 연구진은 이를 이중하강, 더블 디센트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우리가 알던 U자형 커브를 지나서 파라미터 수를 극단적으로 늘리게 되면 예측 오차가 다시 감소하여 모델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그림이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복잡성이 매우 높은 딥러닝 모델이 어떻게 과적한 문제를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한 획기적인 논문입니다. 다만 파라미터 수가 수백, 수만 개에 달하게 되면 더 이상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파라미터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복잡한 모델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설명보다는 예측의 정확도가 더 중요한 분야입니다. 바둑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전통적인 통계 기법보다 이러한 머신러닝 기법이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저명한 금융학자인 아미트 고얄과 이보 엘치 교수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가 예측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변수들조차 실제로 시장 지수를 예측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던가 PBR, PER, 인플레이션, 무위험 이자율 등 15개의 유명한 지표들을 사용했지만 유의미한 예측력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논문은 금융 분야 최고 학술지인 Review of Financial Studies에 실리며 오랜 기간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2024년에 예일대 브라이언 켈리 교수를 포함한 연구진은 정반대의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렇지 않다. 이제 파라미터 수를 극단적으로 늘리면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들은 이제 고야렘 웰치의 연구와 똑같은 15개 지표를 사용했지만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파라미터 수를 최대 12,000개까지 극단적으로 늘려 학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보셨던 이중 하강 현상과 똑같은 형태의 성과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왼쪽 그래프의 가로축은 모델의 복잡도를, 세로축은 예측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 수가 늘어날수록 처음에는 변동성, 그러니까 에러가 늘어나지만 관측치와 파라미터 수가 거의 같아지는 임계 지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변동성이 낮아집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샤프 비율을 보셔도 임계값을 지나가자 모델의 성과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복잡성의 미덕, The Virtue of Complexity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최고 학술지인 Journal of Finance에 게재되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방금 보신 내용은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긴 하였지만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최신 AI 기술인 트랜스포머를 금융 데이터에 직접 적용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지수가 아닌 개별 종목의 성과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저자는 앞서 소개해드린 예일대 켈리 교수 연구팀입니다. 기업 규모, 북투마켓, 모멘텀, ROE 등 총 132개의 잘 알려진 주가 예측 지표들을 트랜스포머로 학습하여 롱숏 전략을 구현했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가 트랜스포머 모델의 성과인데 보시는 것처럼 다른 색상의 전통적인 금융 모델 또는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들을 모두 뛰어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장 경쟁이 치열하여 초과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알려진 메가캡이나 라지캡 그룹에서는 다른 모델들보다 50% 이상 높은 샤프 비율을 기록한 것이 매우 인상적인 결과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델 역시 크기를 키울수록 모델의 규모를 키울수록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트랜스포머의 어떤 멀티 헤드 수를 늘릴수록 그리고 층을 더 깊게 쌓는 멀티 레이어 구조를 할수록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파라미터 수를 늘리고 모델의 규모를 확장할수록 성과가 계속해서 향상되었습니다. 심지어 연구진은 자신들의 컴퓨팅 자원 한도 내에서 레이어를 최대한 늘려봤는데도 성과가 꺾이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여 그 한계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주장한 복잡성의 미덕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입니다. 이 외에도 트랜스포머를 직접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특정 패턴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을 때 과거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어서 미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인데요. 이 논문은 트랜스포머를 활용하여 특정 종목의 현재 주가 흐름과 수많은 다른 종목들의 과거 주가 흐름 간의 순간적인 유사성을 포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금융특화 트랜스포머 모델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특화 모델은 데이터에 내재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개별 기업의 특성, 마치 하나의 단어 또는 특성을 마치 하나의 단어나 토큰처럼 인식하고 트랜스포머를 통해 이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직접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티헤드라던가 멀티레이어 등의 기법을 통해 모델의 복잡성을 확대하여 성능 향상을 추구합니다.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인간의 지식에 의존하는 LLM과는 달리 인간이 발견하기 어렵거나 비직관적인 패턴을 인식하여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애니메이션 트랜스포머를 소개할 때 애니메이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트랜스포머는 기업의 핵심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들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이를 수차례 재조정한 지표를 토대로 주가 예측을 하며 이에 따라서 기업 자체 요인, 그러니까 온 에셋 이펙트를 넘어서 기업 간 상호작용, 크로스 섹셔널 인터랙션까지 포괄하여 예측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시각각 변하는 동적인 패턴을 포착하거나 팩터 타이밍 능력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하듯 단순히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지표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을 포착하여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업 간의 새로운 관계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모델 확장을 통해서 복잡성의 미덕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결과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도 명확합니다. 맺은 말입니다.
오늘의 논의를 종합하면 최근 AI 기술의 발전은 기존 투자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해드렸는데 하나는 LLM 에이전트 기반의 자동화된 협업 모델입니다. 이 접근법은 인간이 축적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며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데에서 큰 효용을 가집니다. 현재 LLM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파인 튜닝, 에이전틱 AI 등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별 에이전트의 역량과 협업 능력이 더욱 진화하여 이러한 모델의 성능은 앞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로 다음 발표에서 또 그걸 실무에 적용하는 사례들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금융 특화 트랜스포머를 통한 예측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는 복잡하고 동적인 종목 간 상호관계를 탐지하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아서 인간의 눈에는 비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패턴까지 포착합니다. 그리고 이는 논리적 설명 가능성보다 예측 성능 자체에 집중하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두 모델 모두 공통적으로 모델 규모의 확장을 통해 미래에 더 큰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AI가 50년간 생물학계 난제였던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듯이 앞으로 AI는 금융 분야에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두 접근법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특히 이제 자산운용 업계에 계신 분들께 두 가지 제언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드린 질문은 바로 미래의 투자 방식이 과연 현재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다입니다. 최근의 AI 기술은 단순히 과거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드리는 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날 AI 기술의 변화 속도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매우 빠른 반면에 당장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활용성에 얽매이기보다는 최신 기술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고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성숙되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AI가 열어줄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기회를 적극적인 자세로 탐색해야 합니다. 둘째는 미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지금 당장은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데이터라도 그 잠재적 가치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축적해야 합니다. 가용한 데이터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AI가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이 수십 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중요한 소수의 데이터만 선별적으로 분석했지만 미래에는 AI가 데이터 간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다양성이 곧 예측 가능한 패턴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AGI 또는 요즘에는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라는 용어도 쓰는데 그런 시대가 도래하였을 때 기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 기업만이 가진 고유의 데이터, 그러니까 즉 proprietary data라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해당 분야에서 축적한 고유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또다시 데이터를 쌓는 선순환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사회자와 토론자들께서는 단상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일정보다 약간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토론자 한 분당 10분 정도를 갖다 할애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토론자 한 분당 한 7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좀 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혹시 또 나중에 이제 Q&A 세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각 토론자 분들께서는 그냥 발언 라인만 좀
준비하신 내용을 갖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우측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유니스트 산업공학과 교수로 계시는 이용재 교수님으로부터 최근에 있어서의 AI 쪽에 있어서의 디벨롭먼트와 이게 이제 파이낸스에서 어떤 그 임플리케이션을 주는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유니스트 산업공학과 이용재입니다. 오늘 이제 LLM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왔고 LLM 에이전트 같은 얘기도 좀 많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내용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특히 LLM이나 LLM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는 기존의 이제 뭐 그냥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는 거나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때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LLM은 약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뭐 사람 같은 이런 특성을 좀 띠기 때문에 뭐 편향 같은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데요. 제목이 이제 Your AI, Not Your View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AI를 사용은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꼭 당신의 뷰를 나타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자 진행한 연구고요. LLM이 이제 뭐 많이 쓰이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존의 이제 그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러니까 기존의 자연어 처리 모델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LLM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NLP 모델들은 뭐 긍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직접 그 지정을 해서 했다고 하면은 지금 LLM은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전문가를 하나 두는 거랑 되게 비슷한 거고 그 전문가는 자신만의 어떤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견해들이 과연 사용자와 같을 거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LLM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떤 섹터를 좋아하고 뭐 소형주를 좋아하고 모멘텀 스트래티지를 좀 더 따르고 이런 식의 그 프레퍼런스가 있는데 LLM은 이제 각자 LLM마다 다른 그런 그 선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더니 제미나이는 뭐 금융주를 선호하고 뭐 딥시크 같은 경우는 뭐 머티리얼스를 선호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것들을 선호하게 되면은 그럼 LLM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어떤 뷰를 가진 서비스가 나올 거냐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LM이 어떤 그 성별, 뭐 인종, 그 문화 이런 쪽에 약간 인문사회학적인 분야에서의 그 소셜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투자 관점에서 조금 구체적인 편향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근데 LLM한테 그냥 이 뭐 주식이 좋아 안 좋아라고 그냥 물어봤을 경우에는 답을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냥 사라고 그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희가 그냥 질문했을 때는 별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LLM이 속에서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아내고자 이제 널리지 컨플릭트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서로 상충되는 정보를 동시에 줬을 때 결국엔 LLM이 본인이 속에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답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우리가 LLM한테 서로 상충되는 정보를 줬을 때 LLM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 보자라는 거였고요. 그거를 이제 인더스트리 섹터, 그러니까 어떤 그 산업 섹터를 선호하느냐 또는 그 마켓캡 기준에서 뭐 대형주를 선호하는지 소형주를 선호하는지 이런 거랑 그리고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모멘텀 관점에서 이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한 모델들은 이렇게 6개, 뭐 GPT-5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했던 실험이어서 이제 GPT 4.5까지 그 나름 그 당시에는 가장 최신 모델들을 좀 테스트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GPT-5도 테스트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LLM한테 상충되는 정보를 줬을 때 얘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 이런 걸 봤던 건데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결국엔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는 LLM들이 서로 선호하는 섹터들이 되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뿐만이 아니고 라마라던가 딥식 같은 그 약간 오픈 소스에 가까운 모델들은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 특정 섹터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한 선호를 보이는 반면에 제미나이나 GPT 같은 조금 뭐랄까 이렇게 좀 다듬어진 모델들 그런 모델들은 선호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뭐 한 50대 50 정도로 답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모델마다 이런 추천에 대한 강도도 다르고 선호도도 되게 달랐다. 이게 섹터도 그렇고요. 어떤
기업 사이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좀 대형주를 선호하는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에 대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만 역시나 여기서도 선호의 강도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요, 모델마다. 이 모멘텀 관점에서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모멘텀에 반하는 컨트레리안 방식으로의 의견에 좀 더 힘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내린다는 쪽의 의견에 좀 더 힘을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좀 특이한 거는 코엔이라는 중국 모델은 되게 강하게 컨트레리안 뷰를 나타내는 반면에 이제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은 되게 좀 약했다. 모멘텀이랑 컨트레리안 사이에 좀 중립된 의견을 많이 보여줬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그 시장에서 계속해서 뭔가 LLM의 뷰와 반대되는 뉴스들이 나올 때 과연 이 LLM의 뷰를 바꿀 건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는 우리 회사는 다른 뷰를 갖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뷰에 따라서 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얘가 그렇게 해줄 건가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상반되는 정보들을 계속 줬을 때 LLM이 과연 의견을 바꾸는가를 봤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GPT나 제미나이 같은 모델은 꽤 잘 바꿨어요. 이 바꾸는 정도가 꽤 높은 편이었는데 라마나 딥식 같이 아까 되게 의견이 강했던 모델들은 의외로 의견을 잘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을 이제 쓰게 되면 좀 이렇게 고집이 센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이게 의견을 안 바꿀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LLM이 느끼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답을 할 때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 GPT 같은 모델, GPT나 제미나이 같은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뷰가 좀 약했고 좀 상당히 밸런스가 있는데 그래서 GPT나 제미나이는 아마 왠지 이런 구글이나 오픈AI에서 사용자의 의견에 좀 더 동조하도록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의견을 줬을 때 더 편안해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반면에 딥시키나 라마 같은 모델들은 자신만의 뷰가 좀 강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거에 반하는 의견을 줬을 때는 훨씬 더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모델들이 상당히 다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고 모델마다 뭐 뷰도 다르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가 있으면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AI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개발자만 많아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특성들이 사실 저희가 실험했을 땐 이랬습니다만 지금 다시 실험하면 또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이게 계속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발자만 많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이걸 어떻게 수정할 건지 어떻게 적용할 건지 연구할 수 있는 석박사 인력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AI 관련된 연구자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바로 우리 그 김홍건 KB 자산운용 전문임 그 본부장님께 또 의견이랑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자산운용 김홍건 전무입니다. 이제 좀 자료 준비 요청이 없어서 저는 자료 준비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하고 제가 이제 뭐 연세대학교 AI 핀테크 대학원하고 이제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를 박사과정 학업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실무와 학문적인 중간에 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년차 펀드 매니저로서 AI 컨트를 제일 먼저 이 실무에 도입해가지고서 운용 조직을 만들고 또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서 AI 데이터 엔지니어하고 개발자들을 통해서 이제 B2B 외에도 B2C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을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라든지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앱과 웹까지 개발해서 펀드 매니저와 개발자까지 다 갖추면서 오늘 이제 논의됐던 여러 가지 AI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무에서 그리고 이거를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발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짧게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것들이 이제 수익률을 일도 픽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 대비 리턴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초과 성과를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익세스 리턴을 만드는데 실무에서는 이제 샤프 레이쇼 이런 거를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인포메이션 레이쇼라든지 인포메이션 코에피션트 즉 리스크 대비 리턴이 내가 비교하는 유니버스의 벤치마크 지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과를 달성하는지를 더 보고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코에피션트라는 건 이제 정보 개수라는 건데 내가 이제 예측했던 그 모델이나 알고리즘이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랭킹을 매기면은 그 종목 예를 들면 이제 종목이 삼성전자부터 엔비디아가 있을 때 실제로 내가 예측을 이제 이밸류에이션하는 시점에서 성과가 그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달성되는지를 갖고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하기 이전에 아까도 얘기했던 거죠. 통계적인 방법론. 그래서 단순하게 머신러닝에서 이제 두 가지죠. 분류 알고리즘하고 회계 알고리즘밖에 없어요. 사실 머신러닝이.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해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걸 예측하는데 그럼 얼마나 어느 정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리그레이션 알고리즘을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뭐 리치 리그레이션이나 라쏘라든지 일러스틱 넷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썼는데 분류도 해보고 회계도 해보니까는 또 이게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까 하다 이제 앙상블 모델이라는 걸 갖고 옵니다. 그래서 앙상블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배깅이라든지 뭐 이제 부스팅 그리고 스태킹이라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또 성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타임 시리즈 연구를 해서 저희가 펀드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결국은 투자에서 이제 자본시장에서 저희가 주목을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셀렉션, 웨이팅, 옵티마이제이션. 즉 어떤 투자의 기준을 잘 셀렉션해야 되고요. 그 투자 기준 PER이다, PBR이다, EV, EBITDA다, 매출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정형화된 비중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기준 자체에도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비중 조절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알기 전에는 이걸 통계학적으로 확률론, 재무관리, 투자론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위닝 레이쇼라든지 뭐 샤프 레이쇼라든지 이런 걸 썼겠죠. 근데 그런 것만으로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주목을 했던 것은 그러면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 갖고 와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가져오자. 그래서 이제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보면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쓰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A분의 B 마이너스 해가지고서 지난 분기 대비, 지난 주간 대비 이래서 5일, 10일, 20일 이렇게 쓰시는데 서장훈의 친구의 키와 몸무게와 예를 들면 박나래의 친구의 키와 몸무게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분포가 다 다른데 비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키의 평균은 185고 뭐 체중은 100kg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듯이 시계열에서 매출액의 컨센서스라든지 영업이익 컨센서스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느 정도의 롱텀 메모리가 소실하는 주기 과거의 정보 기억력이 소실되는 것을 제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매출액의 컨센서스는 뭐 23,200바이트에서 끊기고 삼성전자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는 뭐 32,000바이트에서 끊긴다 이렇게 하면은 엔드오브 시점에 예를 들어서 월말에 어떤 시계열의 중요도를 계산하더라도 롱텀 메모리가 소실되는 그 정보의 크기와 주기를 달리하면은 일드 픽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이런 걸 연구해서 전 세계 주식과 뭐 여러 가지 자산 원자재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해보다 보니까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가죠. 딥러닝으로 가가지고서 뭐 인공신경망 이런 거 많이 아시죠? 인공신경망도 도입해서 입력 증가, 은익 증가, 뭐 출력 증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해보고 또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것은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 지네틱 알고리즘에 그 갖고 와서 양성인자, 우성인자를 발라내는 거죠. 그 유전자 알고리즘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양성인자 투자의 기준에서 우리가 알파 파지티브 알파를 내주는 양성인자가 뭐고 네거티브 알파를 내주는 건 뭐냐 이런 걸 찾아서 후손을 만들듯이 어떤 팩터의 어떤 기준을 찾아내고 거기서 계속해서 우성인자가 발생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데도 인공지능 모델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또 아까 그 주기를 찾는 데 대해서 뭐 그 리아프노프 익스포넌트라는 것들이 있고 또 콜리네이션 디멘전 상간 차원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 분석을 좀 더 정교하게 해서 노력을 이제 해가지고 성과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합성 신경망이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 분석에서 캔들 차트를 뭐 3만 봉, 뭐 30일, 뭐 30년을 한 방에 갖고 와서 비슷한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이제 강화학습으로 시켜보기도 하고 RNN 계열의 이제 순환 신경망을 통해서 시계열의 분포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기도 하는데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이것도 좀 잘 맞으니까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나왔던 트랜스포머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모든 시점의 정보를 동시에 병렬 처리해서 분석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찾아가지고서 저희가 타임 시리즈의 어떤 펀드나 운용 수익률을 계산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멀티 에이전트에서 이제 LMM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운영업계에서도 있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이전트를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펀더멘털 분석, 수급 분석, 인베스트 액티비티, 투자자 행태 분석 이런 모든 것들을 각각의 모델에서 돌아가서 하나의 그 멀티 팩터라든지 멀티 시스템을 만들던 자산운용 시스템을 지금은 이제 멀티 에이전트 기준으로 이제 문서를 읽고 해서 비정형 데이터나 대체 데이터까지 갖고 와서 자산운용계에서도 이런 그 성과를 계산하는데 운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환경에서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해가지고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운용을 하는 시스템까지 전산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과 이런 알고리즘들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결국은 융합형 인재의
창출이 없으면은 이 발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결국은 제가 개발자도 됐고 일하고 매니저도 됐고 일을 하지만은 개발자는 1 더하기 1은 2에서 1.5 더하기 0.5는 2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업력이 높은 펀드 매니저가 30년 차 저 같은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코딩을 시켜도 실제로 이들이 리딩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AI 인재 융합이 도메인 날리지를 가진 사람이 코딩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고, 또한 중요한 거는 이제 XAI, Explainable AI, 설명 가능한 AI를 만들어서 블랙박스에 대한 그런 의심 이런 거를 없게 해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는 윤리적인 문제도 따라올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정책적으로 뭐 정부에서 이제 실제로 운영업계에서 하기 힘든 게 금융업계에서 망분리 이슈, 클라우드 보안 규제 이런 것들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이걸 쓸 수가 없죠. 내부망, 외부망 분리 문제. 그래서 정부 정책에도 이런 자본시장 연구원이라든지 금투약, 그리고 실무에 있는 우리 업계 사람들이 다 같이 정부에게 이런 규제에 대한 완화를 요청하면서 이 AI 산업이 금융과 자본시장에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삼영 태제대학교 교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삼영입니다. 태제대 잘 모르시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대학원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학부만 있다가 AI 융합대학원이라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 아주 잘 들었어요. 저는 여기 초청받은 게 이틀 전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잘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오늘 발표 와서 들어보니까 아주 너무 좋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발표, 이 연구원에서 하신 발표들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들, 특히 이 지금 현재 이 저희 분야 금융 투자 분야의 AI의 발전 과정, 그 궤적들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기본 파운데이션 AI부터 해가지고 뭐 코파일럿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에이전트, 멀티 에이전트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요새 뭐 대학원도 설립하고 있고 이런저런 AI 관련돼 가지고 해외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 보면요, 제일 큰 고민들, 국내에 계신 금융권, 저희 업계에 계신 분들 겁을 먹고 있어요. 제가 느낀 것 가장 제일 지금 뭐 와닿는 느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회사는 뭐 준비해야 되지? 뭘 할 수가 있지? 누굴 뽑아야 되지? 이재명 정부 뭐 100조짜리 지금 펀드 만들어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부응해야 되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장이 섰습니다. 장이. 지금 우리도 뭘 해야 되는데, 시대의 기류에 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업계에 계신 회장님 한 분이 구호 2개를 외치면서 사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 2개가 하나는 쫄지 말자, 두 번째가 속지 말자. 겁먹지 말자. 지금 금융권이요, 뭐 조금씩 차이는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는데, 우리가 우리 회사 안에서 냉장고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냉장고도 김치 냉장고 따로 만들고, 우리가 그거 제조를 해야 되나? 코딩을 하나하나부터 배우고 파이썬을 배우고, 과거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6년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정보대학원에서 AI 핀텍 과정을 같이 설계를 하면서 했던 거는 코딩도 배우고, 거기서 하나하나 그 진짜 펀더멘탈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이 와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냉장고 사이즈는 어떤 거고, 어떤 종류의 냉장고, 국산이 필요한지 외산이 필요한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분 CIO 대신에 CAIO, Chief AI Officer가 필요한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요, 딱 일주일 됐는데 KKR이 헤드라인에 떴어요. KKR이 아마존의 CEO를 하셨던 아담 셀립스키라는 분을 모셔왔어. 뭘로? 어떤 자리로? CAIO로. 아마존에서 30년 근무한 CEO를 KKR 어떤 회사입니까? 사무운용사. 여러분, 6개월 전에 블랙락이 프리퀸이라는 얼터너티브 데이터 프로바이더죠. 프리퀸.
4조 5천억에 인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흐름들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그 궤적을 보면요, 우리 업종별로 사무시장이 상대적으로 AI 도입이 느리고 있어요. 그렇죠? 공모시장보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데이터 문제도 있고, 뭐 투명성 문제도 있고, 시장 규모 문제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KKR, 블랙락 다 사무시장의 강자들입니다. 대표 선수들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왜 이런 시장을 선도하려고 하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룸으로 치면 룸, 기회, 오퍼튜니티가 어디에 더 크냐?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는 특허로서 나타나는 거는 그쪽이 지금 굉장히 슬로우하고 미약하지만 역설적으로 여러분 한번 주시해 보세요.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이쪽도 굉장한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의 투명성, 유동성, 수수료의 불합리성 등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AI 도입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 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미래에셋증권의 AI 사이언스 팀장으로 계시는 진정혁 이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미래에셋증권 진정혁입니다. 저는 그 증권회사에서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실제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좀 느꼈던 점들 위주로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금융투자업과 AI가 어느 정도의 밀접함이 있을까라는 부분. 두 번째는 생성형 AI, LLM이 들어오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이제 AI 가버넌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산업군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저는 그 금융투자 업종은 유난히도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업무가 많은 그 업종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에서 하는 일이 좀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대부분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그거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트레이딩을 진행하거나 딜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이렇게 업무를 좀 요약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업무하는 방식을 살펴보아도 어떠한 과제를 받게 되면 금융산업은 아직까지도 이제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수행할 방법을 찾고 이 방법대로 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진행을 좀 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기존에는 회사 내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선배들한테 배운 대로 좀 관행적으로 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생성형 AI가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하게 될 때에도 관련된 규정이나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나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관련된 규정을 찾는 것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LLM 도입을 통해서 연관되어 있는, 내가 참고를 해야 되는, 내가 이 업무를 할 때 어떠한 규정과 어떤 법령을 따져보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희 직원들에게 좀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업무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LLM이 기존의 솔루션들이 가졌던 한계점을 상당 부분 극복을 좀 해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뉴스에 대한 분석이 이 증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뉴스의 양을 한번 보니까 비즈니스데이 기준으로 하루에 생성되는 뉴스가 한 8,000건에서 9,000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8,000건에서 9,000건 되는 뉴스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부서나 이런 현업 부서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저한테 가장 먼저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일에 일어났던 주요 뉴스들, 이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보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대한 큐레이션 작업이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제 LLM이 도입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뉴스 큐레이션을 좀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가능성을 보고 좀 검토를 조금 하고 있는 건 하나가
기존의 그 지식 그래프가 굉장히 좋은 컨셉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좀 가졌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그 지식 그래프에 LLM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뉴스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뉴스의 영향도를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뉴스가 그 뉴스 하나만의 어떤 정보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뉴스가 어떤 산업군에 어떤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어떤 좋은 투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OCR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처럼 금융회사들은 서류하고 문서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계좌개설 신청서나 각종 계약서 이런 그 문서나 서류 작업이 굉장히 많게 되고 지금도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서류와 문서가 입력된 내용들을 직원들이 휴먼워크로 시스템에 키인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인데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휴먼 에러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OCR을 학습시켜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좀 있어 왔지만 투입한 노력에 비해서 그 성능에서는 분명한 좀 한계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큐먼트 파싱과 LLM을 결합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수준의 성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업무에 좀 적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의 OCR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어떤 문서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좀 시켜야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뭐 대부분의 일반적인 어떤 문서나 서류들 같은 경우가 비전 모델이나 일반적인 LLM의 프롬프트 튜닝을 통해서 원하는 값들을 정확하게 추출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계약명이나 계약금액, 계약조건, 기타 등등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기존에 사람이 눈으로 보고 찾아야 했다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상황이고 저희가 되게 좀 이거는 정말 좀 희망적이다.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단순하게 계약 금액이라고 하는 항목 옆에 써 있는 숫자를 읽어온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장애 파생에 관련된 상품 계약서나 이런 것들은 계약 조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계약 기간의 만기일 이런 부분에 어떤 구체적인 날짜가 써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떠한 조건이 실행되며 뭐 어떤 상품이 어떻게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뭐 그날을 만기일로 한다. 이런 부분들도 전부 사람들이 계산을 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LLM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산출이 되고 사람은 그런 것들을 확인만 하는 최종 컨펌만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기 때문에 LLM이 어떤 기존 기술의 한계를 굉장히 극복을 많이 하면서 회사 내 업무에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버넌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마지막에 에이전트에 대한 발표를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기존의 IT 거버넌스와는 달리 AI 거버넌스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IT 거버넌스는 어떤 IT ROI를 높이고 IT 서비스의 안정성, 성능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거라고 본다면 AI 거버넌스는 AI가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체계이고 어찌 보면 사용자와 공급자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AI 서비스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회사 내에서 직원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AI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AI 서비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사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을 했을 때 할루시네이션 방지를 위해서 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보통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만 사용하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모릅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순간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릅니다라는 답변이 일정 횟수를 이제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의 IT 시스템은 모릅니다라는 답변을 안 했거든요. IT 시스템은 어떠한 인풋을 넣으면 정해진 로직대로 돌아서 어떻게든 아웃풋을 만들어냈고 그 아웃풋이 항상 맞았죠. 그런데 AI 서비스는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공감대를 분명히 형성을 해야 어떤 회사가 AI 드리븐이라는 걸 정말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어떤 뭐
여러 가지 홍보나 안내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회사 내에 확실한 AI 가버넌스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가버넌스 체계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진행해야 될 과제들이 많고 저희 같은 경우도 과제를 한 14가지 정도로 나눠서 계속 고도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실무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테스트라는 부분과 성능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에이전트에서도 테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기존의 IT 시스템들은 테스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업무 요건대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 요건의 유형들을 나누어서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한 이후에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걸로 테스트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의 IT 시스템들은 인풋이 확실하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비정형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항상 정형 데이터가 들어가고 사용자가 원하는 인풋이 아니라 시스템이 허락한 인풋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 또한 그 정확도가 굉장히 좀 높았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테스트하는 게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AI 서비스 테스트의 정말 힘든 점은 이 인풋이 너무나 자유롭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 업무용 챗봇 같은 경우에도 이사님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AI 가버넌스라는 부분에서 이 테스트와 성능 모니터링 체계화라고 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LLM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해나갈 수 있다면 회사 비즈니스 진행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싱가포르에서 오신 그 아시마라는 회사의 협회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은행연합회와 이제 금투협회를 합친 형태의 협회에서 리시 카푸어 그 Head of Tech and Ops Operations 이쪽에서 이제 오셨는데 아니 그 긴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제가 5분 드리기가 정말 죄송한데 So I'm gonna give you 7 minutes as opposed to 5 minutes, okay? Yeah, Mr. Kapoor, please. Well, thank you very much. I'd like to start by thanking Dr. Sung Ho No and the KCMI team for inviting me to be here. It's a great privilege to be here, and also like to acknowledge the special guests in the room as well, including those from the regulatory community. ASIFMA is an industry association that spans the entire Asia-Pacific region and counts approximately 160 members across that region. So what I'd like to do in my very short space of time is to offer the Asia-Pacific industry experience side of things with a focus on how regulatory matters are being dealt with across the region. I think it's fair to say that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agentic AI, we are at a relatively early stage of thinking across the region. While there are differing regulatory frameworks and approaches across the region, it's quite clear that when it comes to the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s around agentic AI, the discussion is still yet to evolve, and particularly in some of the more advanced regions, such as Singapore and Hong Kong, you find a more principles-based regulatory approach to AI and the adoption of frameworks rather than specific legislation. We do know that Korea is the second jurisdiction in the world to implement a very comprehensive legislative framework for AI,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we look forward to engaging further with the regulatory and government community on, particularly given the presidential enforcement decrees have just come out in the last 48 hours or so. I think what is important to focus on is the fact that there are some common principles that regulators around the world do tend to focus on, and that is ultimately FIs retain the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their AI systems. So whether you're building in-house, whether you're externally contracting, you retain the ultimate responsibility. That's important because we see a very, very fast increase in conversation around the region around third-party risk management and outsourcing. It's becoming quite clear that from a cybersecurity and service delivery and operational resilience perspective, there is a strong regulatory focus from the regulators around the region around the use of any third-party services. So to the extent that
you're relying on AI being provided externally. That is something that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keep increasingly in mind. Generally speaking, as I said, the regulators have tended to focus on principles such as fairness, ethics, accountability, transparency, having a strong governance framework in place, protecting against data poisoning and bias, and in particular, explainability of models, which I know is something that has been discussed, including from Rochak's presentation as well. I think the other thing to note there is that there seems to be a very strong focus on human in the loop, right? That is something that regulators tend to keep hammering on, and quite understandably so. I think the question that quite naturally arises in the mind of any person in the regulatory or government community is where you have an agentic AI framework, what does that mean in terms of the involvement of a human in the loop? And while the natural assumption might be that it does away with the need for the human in the loop, the answer is actually quite the opposite. It involves the human at the important steps of the process, as Rochak said, to verify the outputs of the model. So it is very important to think of an AI agent as a digital colleague and a tool that augments the decision making, but does not replace the decision making by a human. That's a conversation I think that is going to develop over time, and we look forward to being part of that process as well. Some insights across the region: we have generally found that while members are fairly comfortable deploying AI solutions, whether that's your standard AI, generative AI, or agentic AI, within the walls of their firm for what you might call in-house processes such as research synthesis, and we talked about the fact that now you can analyze sentiment in words, whereas previously we've had algorithmic training for quite some time, but that was all about numbers. So the ability to synthesize words, including from news articles of which there are, it is voluminous, I think is an important development. Chatbots, improving the employee experience and giving them better access to information, code writing, AML, KYC, CFT, and even automating regulatory reporting. These are all largely internal processes. Where we see a little bit more risk and sensitivity is where there's an AI solution that is client-facing. That's where I think we see a stronger focus on the cost-benefit analysis, and in particular, legal, regulatory, and compliance risk. We do hope that that conversation will evolve, and I'm sure that as the quality of solutions grows, over time, I think that paradigm will change as well. I know I don't have much time left, so I will just finish perhaps by saying I certainly absolutely believe that the underlying lifeblood governing this entire conversation around AI, and it's been mentioned before today, is data. It is quite clear that all forms of AI depend on large, volumes of data, and data is certainly the currency and lifeblood of everything that operates in the financial markets today. Related to that, watch what happens with respect to data centers, because they are obviously critical stakeholders in this process. In fact, Sam Altman just a couple of weeks ago said that he expects to be investing trillions of US dollars into data centers over the course of just the next few years. So I think that's an area to watch very, very closely as their critical importance increases ever more. I think I will close my remarks there, given the time I have left, but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It's a pleasure to be here, and I look forward to speaking with you again soon. Thank you. 예, 12시 10분까지 마치기로 돼 있었는데 12시 14분이니까 제가 아주 너무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실 저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도록 하겠고요. 오늘 액티브하게 참여해 주신 모든 그 토론자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